안녕하세요. 노동시장론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노동 수요에 대해서 했다면 이 시간엔 노동의 공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동의 수요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그래서 수요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소비 혹은 사용한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을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동을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거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판매가 나는 거, 노동의 판매가 되는 거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의 수요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다면 노동의 공급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근로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의 공급은 반대로 노동의 수요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공급은 우선은 근로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 자, 첫 번째 개념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기간 동안 노동자가 팔기를 원하는 노동의 양이에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노동자가 팔기를 원하는 노동의 양이에요. 노동시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파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상품을. 그러면 기업에서 그걸 구매하고 구매한 만큼 값을 치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임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노동과 여가, 노동을 또 얘기할 때 여가라는 게 나옵니다. 여가는 뭐냐? 하루 24시간 중 노동을 제외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노동과 여가는 항상 반대로 나타나겠죠. 자, 24시간 중에서 A라는 사람은 노동을 8시간을 한다. 근데 B라는 사람은 노동을 12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A의 여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의 여가는 16시간이 되는 거고 B의 여가는 12시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노동이 작기 때문에 여가가 늘어났지만 이 사람은 노동이 크기 때문에 여가가 그만큼 줄어든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레저, 스포츠, 뭐 이런 여행 이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가 활동한다 그런 표현을 쓰면 그런 거 보통 쉬는 걸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노동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여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가와 노동은 항상 역의 관계에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이 늘어나면 여가가 줄어드는 거고 노동이 감소하면 여가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역의 관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노동을 그러면 결정하는 요인은 도대체 뭐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을 보겠습니다. 네,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의 첫 번째는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의 규모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우리의 노동 공급이 원활할까요? 중국의 노동 공급이 원활할까요? 예, 당연히 중국의 노동 공급이 원활합니다. 왜요? 인구 자체가 엄청 크잖아요. 우리는 5천만 밖에 안 되지만 중국은 뭐 15억 정도 될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뭐 10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뭐 비공식적인 인구까지 합치면 15억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굉장히 풍부한 거잖아요. 노동의 양이. 그러니까 노동 공급도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라고 표현했는데 왜 생산 가능 인구가 중요하냐? 자,
인구 틀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인구 틀이. 자, 그 트리가 뭐예요? 네,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나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쓰러진 것처럼 보여요.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와 비생산 인구로 나눠요. 생산 가능 인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동 가능 인구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또 15세 이상 인구라고도 해요. 그래서 한 나라의 국민은 노동을 가능하냐 혹은 노동이 불가능하냐 이 두 가지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아무런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만 15살 이상이면 다 생산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비생산 인구는 예전에는 64세 이상으로 봤는데 이제는 그거를 상위 나이는 없앴어요. 요즘 뭐 7, 80세까지 일하시니까. 그래서 뭐예요? 병자라든가 혹은 뭐 아예 고령자라든가 완전 고령자죠. 완전 고령자 뭐 한 90세 뭐 이런 분들은 생산 현장에 가서 일할 수 없잖아요. 뭐 이런 분들이 비생산 인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를 다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눕니다. 이 인구 트리는 나중에 쓰임새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요. 자, 경제활동 인구는 말 그대로 지금 생산 가능한 인구 중에서 나가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예요. 그래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눠지고요. 자, 그 생산 가능 경제활동 인구를 취업자, 실업자로 나누면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업주부라든가 학생이라든가 휴직자라든가 그러니까 병가 사용 중이죠. 병가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직 포기자 누구예요? 조금 막말로 표현했을 때 하얀 손, 백수, 백수. 그럼 백수와 실업자 왜 다른? 백수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 계세요 분명히. 근데 제가 분명히 전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실업이란 뭐라 했습니까?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고용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실업자고요.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실업자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일할 의지가 없어. 의지가. 그러니까 백수가 되는 거예요. 의지가 있으면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비경제활동 인구고요.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됩니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업자는 다시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나눠집니다. 임금 근로자는 말 그대로 어떤 식으로 불려든 상관없어요. 아르바이트든 혹은 뭐 계약직이든 혹은 정규직이든 혹은 뭐 시간제든 어떤 식으로든 상관없습니다. 남의 일을 했을 때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임금 근로자입니다. 그 다음에 비임금 근로자는 그럼 뭐냐? 자영업자고요. 그 다음에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그 다음에 무급 가족 종사자, 그 다음에 일시 휴직자. 이런 사람들이
비임금 근로자입니다. 지금 임금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 자영업자는 임금을 받는 거예요. 본인의 사업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 수익 가져가는 거잖아요. 자영업자는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급가족 종사자는 뭐냐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농장이나 혹은 기업이나 혹은 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 가서 월급 받지 않고 일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급가족 종사자예요. 단 일주일에 주에 15시간 이상 일해주고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무급가족 종사자라는 표현을 써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어머니가 분식집을 하세요. 근데 한참 바쁜 시간,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앞에서 한다 그러면 오후 한 1시에서 4시 요때가 바쁠 거고요. 또 뭐 학원가에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녁 때가 좀 바쁘겠죠. 어쨌든 내가 어머니가 일하는 가게에 가서 하루에 3시간씩 일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가게는 일요일은 쉬고 토요일까지 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 6일이죠. 6일 동안 3시간 일했으면 얼마야? 18시간 일한 거죠. 그죠? 18시간 일했는데 어머니가 월급은 나한테 안 주겠죠. 종업원이 아니니까. 그죠? 그 경우가 무급 가족 종사자에 속하는 거예요. 집에서 용돈을 주지 월급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그런 경우에. 그래서 자, 이 인구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인구 중에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 생산 가능 인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인 거예요.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이 비생산 인구가 많으면 그러면 안 되겠죠. 노동 현장에서 노동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많아야 노동 공급이 훨씬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라고 표현했던 거고, 이 인구 트리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별표 3개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 공급의 결정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3개 정도인데 어쨌든 요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취업자의 정의는 일주 동안 1시간 이상이라도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모두 취업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시간짜리 과외를 한다. 근데 돈을 받아요. 그럼 뭐예요? 취업자예요, 그 사람은. 예. 대신 나는 아르바이트 전혀 안 하고 나는 학교에 가서 공부만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어쨌든 학생 중에서 알바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비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라 취업자로 속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취업률이 높은 거예요. 이상하게. 학생들도 취업자로 잡히거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예, 어쨌든 통계가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취업률보다는 사실은 경제활동 참가율 혹은 고용률을 더 따지는 세상에 왔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인구 트리는 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공급의 결정 요인 두 번째는 경제활동 참가율이에요. 예,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가 많으면 뭐합니까? 비경제활동 인구가 높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지금 제가 인구 틀이 그려졌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동 공급도 원활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다시 한번 지우질 말을 거랬나요? 인구는 노동 가능 인구와 비노동 인구가 있고, 노동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참가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그랬죠?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경제활동 참가율은요, 어떻게 구하냐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노동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참가 인구예요. 활동 인구죠. 그러니까 이 비율이 높아야 이게 높아지겠죠. 그죠? 곱하기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구와 노동 가능 인구가 많더라도 여기에 속하는 인구들이 많으면 노동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많으면 훨씬 더 노동 공급이 원활해지는 거죠. 이게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경제활동 참가율이었고요. 세 번째는 노동 시간입니다. 노동 시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면 A라는 사람은 일주일에 20시간만 일하고요. B라는 사람은 50시간씩 일한다. 그러면 B 같은 사람이 많았을 때 노동 공급이 원활해집니까? A 같은 사람이 많았을 때 노동 공급이 원활해지나요? B 같은 사람이 많아야 노동 공급이 훨씬 더 원활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시간도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노동력의 질이에요. 자, 똑같이 A라는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상태고 학력도 낮고 이런데 B라는 사람은 자격증도 있고 학력도 높다. 그럼 노동의 질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이 훨씬 더 높은 거죠. 노동의 질이 높아진다라는 건 뭐예요? 생산성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뜻은 뭐예요? 그만큼 노동으로 인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효과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노동 공급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원활하게 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어요. 노력.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준다. 그런 노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노동의 공급도 훨씬 원활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농땡이나 치고 그러려고 한다.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 쓰고 싶어요? 쓰고 싶지 않겠어요? 쓰고 싶지 않죠. 그러면 노동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 다 차치해 두고 보더라도 노동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요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력 규모의 경기 순환적 변화에서 경기 변화에 따라서 노동력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부가 노동자 가설과 실망 노동자 가설이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그냥 경기 순환이 이렇게 잘 나갈 때 그리고 못 나갈 때 불경기 때겠죠. 다시 또 이런 사이클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호경기라는 것은 보통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요때까지가 호경기고요. 요때부터 요때까지를 불경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정점보다는 조금 내려와서 시작하겠죠. 어쨌든 요거를 불경기, 요때를 호경기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불경기 때 사람을 많이 쓸까요? 호경기 때 사람을 많이 쓸까요? 호경기라는 것은 경제가 좋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 당연히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 사람을 많이 쓰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경기 순환에 따른 노동 공급 마찬가지예요. 기업에서 많이 쓰니까 사람들도 많이 나가서 일하려고 들겠죠. 그러면 호경기 때는 늘어나려고 들고 불경기 때는 공급을 좀 줄이려고 들겠죠. 왜냐하면 나가도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굉장히 불경기 심하다 그러면 취업률 점점 떨어지고 실업률 증가하니까 내가 나가도 취업이 잘 안 되겠지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어쨌든 그런 경우라는데
그럼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게 결국은 여기 나오는 첫 번째 부가노동자 가설과 혹은 효과와 실망 노동자 가설 혹은 효과. 자, 부가노동자 가설, 부가노동자 효과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불경기 때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를 해고를 당하시거나 혹은 그 직에서 물러나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장이거나 부장이었는데 거기서 뭐 해고는 안 당하더라도 당신 이제 그런 관리직이 필요 없으니까 영업직에 가서 영업 뛰세요. 그랬을 때 급여가 줄어들까요? 그대로 유지될까요? 보통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내가 안 하던 걸 하려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고를 당했든 직을 변경했든 어쨌든 기존의 월급보다 줄어들어요? 높아져요? 예, 줄어들죠. 그러면 가정주부인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매달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가장이 매달 400씩을 갖다 줬었어. 근데 IMF가 터졌어. IMF. 그러다 보니까 200으로 내려앉았어. 가장이 벌어다 준 게 200으로 내려앉았어. 아까 두 가지 경우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집에서 그동안은 공부만 하거나 혹은 살림만 하던 주부나 혹은 자녀가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조금 200으로 줄어든 걸 좀 보충하려고 들겠죠. 그죠? 그게 부가노동자 효과예요. 부가노동자라는 것은 주노동자가 주로 가장이죠. 주노동자가 아닌 상태로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줄어든 걸 보충하기 위해서 나가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려고 드는 거, 그게 부가노동자 효과예요.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예, 당연히 올라가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인구, 노동 가능 인구, 그 다음에 뭐였어요?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를 취업자, 실업자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러면 비경제활동에 누가 있다고요? 전업주부. 그 다음에 학생, 예, 백수. 이런 사람들이 비경제활동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이 올라가는 거죠. 이 위로. 근데 이 위로 올라가는데 처음에 실업자 단계를 거쳐야 안 거쳐요? 당연히 거치죠. 오늘 내가 취업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고용센터를 방문하더라도 당장 가면 선생님 잘 오셨어요. 내일부터 여기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나요? 아니죠. 그럼 단 며칠이라도 구직활동을 해야죠. 그럼 뭐야? 그 기간 동안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동안은 실업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실업자가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취업이 되면 취업자로 옮겨가겠죠. 어쨌든 실업자든 취업자든 경제활동 인구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부가노동자 효과에 의해서 경제활동 참가 인구,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 개념을 쓰면 주로 불경기에 주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 경우 가정 내에 있던 부가노동자, 주부, 학생 등이 부가노동자가 부족해진
부족해진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동 시장에 진입해서 경제 활동 인구가 됨으로써 경제 활동 참가율을 증가시킨다. 그러면서 실업률도 증가시키죠. 그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비경제 활동 인구에 있던 사람이 경제 활동 인구로 건너갈 때 어디를 거쳐간다? 실업자를 거쳐서 취업자가 되는 거니까. 그죠?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여기 왔으니까 뭐예요?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실망 노동자 효과예요. 이건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불경기예요. 지금 IMF 다시 터졌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미 입직해 있던, 그러니까 입직이라는 표현은 회사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입직이라는 것은 그런 경제 활동에 이미 들어가 있던 사람도 해고되는 판에, 그죠? 부가 노동자가 됐든 일반적으로 좀 대학 졸업해서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노동시장에 나가봤자 취업할 확률이 높아요? 실업자로서 장기간 갈 확률이 높습니까? 예, 당연히 실업자로 장기간 갈 확률이 높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아예 포기하고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게 실망 노동자 효과야. 실망해서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있다가 실망하고 일이 내려와 버렸다라는 거죠. 경제활동 인구에 있던 사람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아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실망 노동자 효과예요.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아지고 실업률도 낮아져요. 왜냐하면 여기 있던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죠? 어디 있던 사람이 있나요? 여기 있던 사람이 주로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그죠? 이미 실업 상태에 있어. 근데 경제가 어려워서 취업이 더 어렵대.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 집에 가서 놀래나. 구직활동 안 할래. 그럴 경우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실망 노동자 효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써보면 이것도 주로 불경기에 실업 상태나 고용 상태가 불안했던 사람은 실업이 장기화되거나 이제 여기 있던 사람은 장기화되는 거고 여기에 있던 사람은 주로 해고될 가능성이 크겠죠. 해고 일자리를 잃는다고 표현합시다. 일자리를 잃게 되어 노동 시장을 떠나 비경제 활동 인구로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아지면서 실업률도 오히려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효과가 다 나타나요. 불경기 때.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느냐? 그거를 경제학자들이 조사해 봤더니 부가 노동자 효과보다는 실망 노동자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경기인데 오히려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불경기 때 실업률이 감소하는 현상을
조사해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죠. 오히려 야, 너도 나가서 보러 이게 아니라 이미 실업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포기하고 집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망 노동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서 오히려 불경기 때 실업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이 효과예요. 실망 노동자 가설 혹은 실망 노동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일단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한다, 실업률도 증가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실망노동자 가설로 인해서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아지면서 실업률도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요런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결국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교재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칠판에다 적어 드리는 것을 다 적고 이해하실 수 있다면 나중에 교재 한번 읽어보는 걸로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188페이지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실업률 통계와 실망노동자 효과에서 실망노동자가 부가노동자 효과보다 크다는 것은 주 노동자가 직업을 잃었을 때 보조노동자가 노동력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노동자보다는 노동력으로부터 떠나는 노동자가 더욱 많기 때문에 보조노동자의 노동 참가율은 실업률에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보조노동자의 노동 참가율은 뭐예요? 점점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것이 늘어나면 실업률은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189페이지에 나오는 거 까지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어정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요까지 설명드리고 마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래서 우리 그 188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보면 실망 노동자 효과와 부가 노동자 효과, 그래서 1차 시험에 나왔던 건데 실망 노동자 효과, 경기 침체로 실업이 계속 증가하여 실업자가 직장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어 구직활동을 단념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써있죠. 지금 제가 쓴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노동자 효과. 경기가 하강할 때 주 노동자가 실직하게 됨에 따라 가족 중, 그죠? 가족 중, 그게 이제 가족 중에 있던 부가노동자 그 사람들이 가족 중 가족 중 비경제활동 인구로 머물던 2차적 노동력이 가계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참가하여 실업률을 높이게 된다. 예, 실업률도 높이지만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이는 거죠. 왜? 여기 있던 사람이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